그럼 이제 다들 오고 있을 것 같으니 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강의 다 끝났다는 소식에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하면서 애들 좀 기다리고 있자. 올 사람들은 좀 바본가 같거든. 지난 시간에 6번 문제 12페이지 시작점으로 삼겠다라고 하고 헤어진 거 기억나요? 그리고 어서오세요. 지민인가요? 서지민인가요? 우리 지민이 편한 잠 앉아볼래요? 이런데 앉아볼래요? 뭘 시작점이에요? 여기 앉을래요? 16조. 여러분 그 OX 퀴즈 굉장히 허를 찌르는 다 맞춥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X의 선지는 적절한 진술로 다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답지가 있지만 답지에는 눈길도 주지 마시고 어떻게 하신다? 다 적절한 선지로 고치고 난 후에 답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5번에 4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쌤이 또좀 명확하게 와닿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4번은 맞는 진술입니다. 근데 이유를 물어봤을 때 더 핏한 걸 찾아야죠. 더 적절한 거. 이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을 따져서 더 유사성이 높은 쪽으로 가져야지 4번은 물어보는 말의 대답이 아니에요. 나이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제 이름은 박시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름이 박시후라는 게 틀린 진술은 아니지만 이름이 뭐예요?에 대한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말에서 왜 납비를 택하지 않느냐, 왜 B를 주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B가 현실의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에 3번이 되어야 하고요. 4번은 얘 진술이 틀린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말의 답이 아니다. 핏한 선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6번으로 가시지요. 6번이 소송도 했다라는 거 학교 선상희 쌤도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다루집의 12페이지 펼치면 돼요. 제 수능 주고서 도사용이 있죠. 넘기다 보면 들어가면 도사용이 나옵니다. 수능 주도권. 교과서를 들어하고 수능 주도권으로 가주세요. 이쪽에 좀 있습니다. 수능 주도권. 그래가지고 이게 뭐 결국 소송이 되었지만 물어보는 말은 완결성, 포괄성, 독립성, 일관성을 고려를 해서 보기 박스에 대한 진술이랑 연결시켜야 6번에서는 모순관계가 아닌 반대관계에 대해서도 나오네. 그럼 선상희 쌤이 반대관계도 이용을 해서 선지 만들 수 있겠네. 쌤은 이게 그냥 좀 시험에 나왔으면 이라고 하는 바람이 되게 큰데 한번 가보자. 명제의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는 A 명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어떤 학생도, 그러니까 한 명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다. 그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두 명제의 관계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래요. 이 말은 두 명제가 다 참인 게 가능하대. 참인 게 가능하지 않대.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게 가능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은 게 가능하든지 두 명제가 모두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는 참인 게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참에다가 밑줄 아니면 둘 다 거짓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반대관계는 참인 것은 불가능 하나만 참 또는 둘 다 거짓 그게 반대관계의 특징 반대관계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모순관계가 아닌 거네 모순관계의 명제의 사이가 아닌 거네 그럼 1번으로 가자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을 적용을 해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 당연히 존재하겠죠. 존재한다는 덕화했을 때 슬래시 딩동댕 모든 학생이 볼펜, 샤프 사용하지 않고 연필만 쓰는 가능세계 존재합니다. 딩동댕 그리고 어떠한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모두가 연필 아닌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까지도 O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참이고라고 했을 때 하나는 반드시 참에다가 밑줄 그시고 두 개가 다 참이 되지 않고 하나는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완결성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대중률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반드시 참에다가 밑줄 그시고 대중률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대중률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관계여야 한다? 모순 관계. 근데 얘는 반대 관계. 그래서
모순관계의 배중률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고 했을 때 다 참인 거는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반드시 참해서 배중률이라고 적으셨으면 배중률 하살표 모순관계. 근데 보기 박스의 두 명제 A와 B는 반대관계. 그래서 배중률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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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배중률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참이고에서 슬래시 한번 샥 꺼고 가실까요? 반드시 참이고에서 슬래시 샥. 그래서 배중률은 모순관계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 지금 A, B 두 진수는 반대관계이기 때문에 배중률 적용할 수 없다.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서 한 세계 그중 여러 가능 세계에서의 하나의 세계의 시간과 공간은 다른 세계로는 이어질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뭐였다? 독립성.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세계와 세계는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그 독립성의 진수를 바꾸만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군. 독립성 O라고 적어주세요. 독립성은 O인데 완결성의 배중률을 모순관계에 적용해야지 반대관계의 A와 B의 진술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해되신다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능 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포괄성이 뭔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가능 세계가 가능하다. 그 세계가 가능하다. 그 세계는 존재한다. 포괄성. 독립성은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하나의 세계는 독립성.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아. 연필을 쓰는 학생은 엄서요, 준혁과 그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성립에 나가는 김동생 더 성립할 수 있다.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들이 존재한다. O.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 세계가 존재하다가 X. 아니잖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존재할 수 없잖아. 그치? 연필을 쓰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성은 그런 세계가 가능하다면 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포괄성의 진술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공부일 거좀 주려고 한 명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세계가 가능하다. 그 소에 포함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자에다가 밑줄 빼시고 독립성에 대한 진술을 맞는데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을 할 때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면 되나 안 되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적절하지 않죠. 3번으로 갑니다. 가능 세계의 완결성에 따랐을 때 완결성 또 친절하게 네오박스 되어 있는 교사용 지도서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이라고 하면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나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두 진술이 참이될 수 없는 모순관계다. 완결성은 배중률이 성립한다. 이거 되게 맞는 이야기 같다. 이제 다시 봐도 맞는 이야기 같다. 3번이랑 4번이 싸움이 붙었거든요. 3번도 답이 되지 않냐라는 거에서 지금 봐도 되게 맞는 말같이 느껴지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근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두 문장이 모순관계가 맞나요?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고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 거 둘 다 가능하겠네요. 그죠? 어떤 학생은 A는 연필을 쓰고 있는데 B는 연필을 쓰지 않네라는 거에서 두 관계가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밑에다가는 가능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가능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가 다 참이될 수 있기 때문에 모순관계이다 아니라 모순관계 아닙니다. 모순관계여야만 배중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 아니라 둘 다 참이 될 수 있다. 하나는 참에다가 하나는 반드시 참에다가 X 하시고 둘 다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참 가능. 둘 다 참 가능입니다. 어떤 학생은 연필 쓰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은 둘 다 참이 가능하네요. 4번으로 가죠. 가능 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거 가능하지. 그리고 어떠한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거 가능하지. 그래서 이 포괄성은 그 세계가 가능하면 그 세계는 존재한다. 포괄성도 제대로 적용이 되었으니 답은 4번. 정답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좀 가져볼까 더. 포괄성에 대한 얘기 다시 갑니다. 어떤 것이 가능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거 가능해. 그리고 어떠한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거 가능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 존재한다. 그게 포괄성이었지. 그래서 보기의 두 명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B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의 A 반대관계.
그래서 둘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가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성에 따라서 그 두 가지의 세계는 가능하겠다. 이 가능 세계들이 있겠군. 딩동댕 하겠습니다. 5번에 일관성에 따르면이라고 했을 때 일관성은 뭘까? 불가능하면 존재하지 않는다요. 포괄성의 반대였지. 불가능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절반의 연필을 쓰고 절반의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를 한다면 가능 세계의 존재에 대한 언급, 무슨 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관성이 아니라 포괄성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포괄성. 오늘 좀 뿌듯했거든요. 좀 고치고 나서 다 맞추는 사람 절대로 없을 것이니라 하면서 막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이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나가볼게요. 한 주에 나가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쌤이 OX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인문 1번이랑 사회 1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OX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희발될만 하면 바로 OX 다시 다지고 그리고 중간에 한 오지산다형 나가고 마지막 길고 최종 자료에서 얘네들이 이제 변형하는 그 오지산다형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까먹지 않고 잘 저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관한 이야기는 쌤한테 좀 바로바로 전해주세요. 그러면 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진다라고 하면 쌤도 속도를 높일게요. 이거를 일단은 지금 학교에서 지금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인문 사회 1번 2번 했나요? 사회 2번? 사회 2번 아직 안 했죠? 오케이. 인문은 어디까지 했나요? 2번까지 했나요? 가는 세계. 그래서 막 오늘 인문 3 했습니다. 이런 거를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쌤은 제일 고마워요. 그러면 오늘 지금 따라잡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아직 지금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 거 맞죠? 과학기술은. 아,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OX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1번으로 갈게요. 인문 1번. 너무 괜찮아. 지금 천상희 선생님의 시험 범위에서는 너무 다 괜찮은 질문들이 네, 나올 게 너무 정해져 있다. 인문 1 위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그냥 시험 문제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믿음의 정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정도. 이것만으로 이제 하나만 더 붙일게요. 믿음의 정도라는 핵심어. 비문학은 읽고 난 후에 핵심어가 남아야 된다. 인문이 읽고 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핵심어는 뭐다? 가능세계. 가능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순관계와 무모순율을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명제와 필연성 명제 특징 기억하시고 가능세계의 특징 4가지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 이거 머릿속에 나와있으면 이제 문제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거 다 이해가 되면 그죠? 이 지문에서는 뭐가 머릿속에 베르주의 이거 딱 하는 순간 믿음의 정도 그리고 조건화의 원리가 머릿속에 나와있으면 됩니다. 조건화의 성립 원리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안 풀릴 문제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핵심어는 2개. 믿음의 정도. 그리고 조건화의 원리. 2개.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네오박스는 집단 나오면 네오박스. 전통적 인식론자들의 관점. 이들이 한 일. 이 어떤 사람들이지 주목하는 거야.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전통적 인식론자들의 가장 핵심은 뭐다?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에다가 또 가로를 한번 묶어줄게. 믿음의 태도, 믿음의 정도. 이런 차이점으로 가겠지요? 믿음의 태도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핵심은 뭐다? 하나만. 2개 안 돼. 하나만. 그래서 만에다 점점 하나 꼭 찍어줘. 하나만 가져라. 믿음의 태도 중에서. 가령에다가 생각. 믿음의 태도 3가지가 뭘까? 내일 눈이 온다. 라는 명제를 참 또는 거짓 또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그게 태도 3가지. 참이거나 거짓거나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태도 3개. 반면 세목 베이즈주의자 네모박스. 베이즈주의자 얘기하려고 전통적 인식론자 갖고 온 것 같지 않아? 전통적 인식론자들 옛날 꼰대들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통념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 약간 선입견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통념과 선입견을 이제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을 하자. 베이즈주의자에다가 네오박스 믿음의 정도 나온다 핵심. 믿음의 정도에다가 바로 믿음의 정도의 문제라고 바라보자. 가령에다가 세목 예시 2가지로 전통적 인식론자랑 베이즈주의자의 차이점에 주목해줘.
인식의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 이건 마치 눈금으로 찡찡찡 조절이 가능한 거네. 버튼을 이렇게 찡찡찡 조절이 가능한 믿음의 정도. 가로로 묶으셨죠. 정도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에다가 세모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너무 중요하지 않니?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해다가 밑줄 참이라고 믿는다면 정도는 어떻습니까? 라는 걸로 징징. 거짓이라고 믿는다면 거짓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징징징. 태도에 포함을 시켰어. 믿음의 정도를.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야. 풍부하게에다가 밑줄. 왜 풍부하지? 참 거짓, 참도 아니고 거짓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태도 세 가지에서 참인데 이 사람은 징 이만큼, 얘는 거짓인데 징 이렇게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무엇과 달리?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난 달리가 나오면 항상 가로를 묶는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한테도 같은 습관을 만들고 싶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그냥 세 가지 그걸로 끝, 믿음의 태도로 끝. 하지만 베이지주의자들은 믿음의 정도로 풍부하게 표현. 그러면 첫 번째, 명제에 대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지주의자들의 관점의 차이. 실전 메모로 가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는 이거밖에 없겠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친절하게 메모가 찍찍 되어 있으면 이거 묶어가지고 차이, 출제, 시험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 두 관점의 차이는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낸다면 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전통적 인식론자. 명제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져라. 믿음의 태도에다가 밑줄, 하나만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참, 거짓, 아니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베이지주의자.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시켰다. 믿음의 정도라고 했는데 믿음의 정도에다 밑줄 끄시고 그래서 다양, 풍부 이런 말 좀 적어주면 안 될까? 믿음의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징징 얘는 거짓인데 이 정도 거짓, 얘는 이 정도 거짓, 얘는 이 정도 거짓 풍부하게 눈금 표시가 가능하다.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다양하게. 두 번째 문단 갈게요.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대. 이것을 베이지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게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베이지주의는 이런 경우에다가 세모치시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게 된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다가 밑줄 그냥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 내 믿음에 대해서 바뀌거나 아니면 더 강해지거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지 정교한 설명으로 갑니다. 이에 따르면 어디에 따르면 어디에 의하면 무엇으로 보자면 무조건 인용이거든요. 이 베이지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인식의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새롭게 알게 되는 무엇이 생겼어.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의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을 받는데요. 조건화의 원리에다 네오박스 치시고 별표를 좀 쳐주겠니? 조건화의 원리에다 별표 셋. 중심하게 나왔어요. 믿음의 정도가 변화가 될 때 그 새로운 방식의 변화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조건화의 원리. 그럼 조건화의 원리의 성립 조건 나올 것 같은데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A가 진짜 참이네 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싹 받게 됐어. 그럼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A를 참이라고 믿는 그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볼게. 갑이 내일은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었어. 내일 비가 온다라는 것에서 비가 올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 한 30%라는 것으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조건하의 원리에 따르면 어디에 따르면 의하면 보자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어때? 합리적이잖아. 합리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구멍을 뚫고 싶다. 그렇게 생각. 오늘 비가 왔으면 이 지속적으로 쫙쫙쫙 내리는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으니 내일 비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는 것이 합리적이잖아. 조건하의 원리는 뒤에 너무 중요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물결 표시 가시지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2개 이상, 둘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라고. 다만 나오면 항상 예외. 너무 중요해. 이 다만 이후의 문장을 이 수험생이 주목했는지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 다만에다가 세모.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걸 하겠죠. 행위에다가 X. 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가 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비가 온다. 그게 내일 비가 온다에 뭐 한다는 거야?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그게 합리적이거든. 명제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A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똑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하의 원리 옆으로 실전 메모 눈을 돌려주세요. 믿음의 정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가 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보가 하나 들어갔어. 그랬을 때 내 믿음의 정도. 어떤 명제 A가 참 또는 거짓임을 새롭게 알았을 때 다른 명제 B에 대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가 변화가 된다. 즉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 비가 온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내일 비가 온다라는 B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이러한 영향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에다가 동그라미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네. 명제와 명제 오늘 비가 온 것과 내일 비가 오는 것이 관련성이 있을 때 조건하의 원리는 작용해라. 관련성에다가 물결 표시. 관련성이 있을 때 작용해라. 조건하의 원리 첫 번째. 개념과 적용은 명제들 간의 관련성이 있을 때.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에 예시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조건하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정말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밑줄 한번 끄고 가자.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관련성이 없다면 전혀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건하의 원리. 명제들 간의 관련성이 핵 조건인 거네.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에다가 세모. 위에서처럼 답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이 전혀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 변하지 않는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 특별한 이유에다가 네모박스 좀 쳐줘 준수야. 특별한 이유에다가 네모박스. 특별한 이유는 뭐야? 명제들 간의 관련성이 있을 때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믿음의 정도는 변화가 돼.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 관련성 있는 정보를 새롭게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오케이, 다 간다. 조건하의 원리에서의 성립 조건. 반드시 명제들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제일 핵심 키워드죠. 합리적 관련성. 기존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단 가겠습니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이거 책상 키높이로 해가지고 점수를 좀 초대하고 싶다. 키높이로 꺼주면 안 돼요. 이렇게 절로 가도록 하여라. 민영이도 절로 가도록 하여라. 키높이 책상으로 가도록 하여라.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들 있지. 통념적으로 당연하지요라고 생각하는 믿음들 있지.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말 나왔네. 합리적이라는 건 뭐다? 실용성, 효용성. 이게 더 편하다라는 거야. 실용적에다가 밑줄, 효용성에다가 밑줄. 실용성과 효용성 두 가지 키워드로 바꿔주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를 하잖아.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 이와 유사하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는 이야기야.
실용성과 효용성에 떨어진다. 합리적이지 않다.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이 관점에다가 세모 실용성과 효율성을 추가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리듬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다고? 합리적. 조건화의 원리에서의 핵심 키워드. 조건화의 원리 안에서 관련성, 합리성, 실효성, 효용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옆으로 정리. 대의제주의자들의 실용적 효용성.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리듬을 바꾸지 마세요. 그거는 변화를 가는 에너지 낭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넘어가서 그 페이지. 문제풀이 너무 하고 싶은데 미스터 방이 다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살짝 마음이 좀 바빠져가지고 미스터 방 오늘 좀 끝내고 헤어지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미스터 방 바로 문제 푸는 게 나으니까 별로 어려운 작품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하고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이렇게 읽어봤자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거 1대1로 할게요. 알았죠? 이해 안 되는 선지는 각자 하고 다음 시간 OX 기수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거 맡깁니다. 알았죠? 우리 다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는 것을 그냥 같이 합시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합시다. 말로가 하는 것보다는 오늘 미스터 방 끝내고 4회 1번. 그래서 만약에 시간 나오면 좀 풀이 좀 할게요. 뒤에 문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쌤이 주는 문제에서 이거 지금 두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기출제는 네 문제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 실려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천상희 쌤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 빠진 문제가 있다고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풀어야 될 것 같으니 그런 자료들도 넣어줄 겁니다. 일단은 기본하고 OX부터 먼저 하는 걸로 4회 1번 갑니다. 4회 1번 장태건 쌤 지문은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짧기도 짧고 그래서 한번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위에다가는 또 무조건 출제. 나올 거는 이거밖에 없어. 가능 세계. 가능 세계의 특징 네 가지 기억하면 됐잖아. 그리고 방금 오늘 한 거는 조건화의 원리, 믿음의 정도,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바꾸지 마. 웬만하면 베이지주의자, 실용성, 효용성, 합리적 이거 키워드 기억하면 되고 여기서는 뭐 내면 되겠니? 요거 무한 뭐시니? 무한계산 개정을 하는데 무한히 할 수 있다. 절차만 박을 거면 다 바꿔라. 숨이 차네. 개정 무한계산. 그리고 안 된다. 자연법 같은 거 절대 건드리지 마라. 개정 한계산. 요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에다가 좀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개정을 절차만 바꾸면 다 할 수 있다. 개정은 자연법이 위에 있다. 무조건 시험 문제는 뭐다? 변주기. 그래서 살짝 이 지문은 그냥 좀 너무 쉽다라는 인상이에요. 앞에 있는 1번과 2번에서 월등히 2번인데 1번도 뭐 나올 게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1, 2번 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문 너무 쉽다. 개정무한 개설, 개정 한개설 이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만 이해하면 다 풀린다.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헌법에 대한 정의네.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원적 규범으로 헌법에 대한 정의, 통치 조직,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 다 규정시켜 놓은 근본적 규범이다.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이자 기본적 합의에다 밑줄 하나 써줘.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에다가 밑줄. 그렇기 때문에 에다가 세모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안정성에다 물결 표시. 그러나 뭐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다가 밑줄 규범력을 유지해야 될 때도 있고요. 질서 정연하고도 지벽적으로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서 헌법에 뭐가 필요하기도 하다.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에다 동그라미 탁 이렇게 쳐. 개정.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이유 뭐 때문에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실전 메모로 잠시 눈을 돌릴까요? 변화하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범력을 유지할 때도 있고 질서 정연하고 지각적으로 뭘 할 때도 있다. 헌법을 좀 개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헌법의 구성을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괜찮죠? 여기까지. 두 번째입니다. 헌법의 개정이란 또 정의를 내려주네. 헌법에 규정이 들어있어. 절차는 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있어. 규정된 개정 절차입니다. 규정된 개정 절차에다 밑줄 끄시고 절차에다 조그맣게 별표.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를 하거나 추가를 함으로써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형식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헌법의 개정은 형식도 건드릴 수 있고 내용도 건드릴 수 있다. 뭐에 따라서?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서 수정, 삭제, 추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모 기존의 헌법을 소멸에다가 밑줄 그 헌법의 토대가 되어 있는 헌법의 제정 권력까지도 배제를 하는 권력 배제에다가 밑줄 이거는 누구다? 쏘아 파기로 쏘아 소멸에다가 파기로 하살표 권력 배제에서 파기로 하살표 두 번째 문단에서 개정과 파기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겠네요. 파기는 그냥 뭘 해버린다. 기존 헌법 사라져 소멸 기존의 헌법의 제정의 권력 배제시켜 그거는 헌법의 파기. 근데 헌법의 개정은 뭐다? 수정, 삭제, 추가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 그래서 헌법의 파기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르다라는 서술어를 한자어로 바꿔봐봐. 헌법의 파기와 구별된다. 헌법의 파기와 구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르다 옆에다 좀 적어주고 가겠니? 구별, 구분이라는 한자어로 바꿀 수 있겠지. 헌법의 파기와는 다르다는 헌법의 파기와 구분된다. 헌법의 파기와 구별된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지. 오케이. 실전 메모로 가봐. 헌법의 개정, 뭐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봐라. 헌법의 파기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존 헌법의 조항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헌법의 파기는 기존의 헌법 사라져 소멸. 기존 헌법의 제정에 걸려 배제해. 이게 파기인 거야. 괜찮지? 세 번째 문단으로 갈게. 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까지에다가 밑줄. 개정의 정도 어느 정도까지에다가 밑줄. 이는 대체로 이에다가 세모 개정 무한 개설과 개정 한개설로 나뉜다. 나뉜다를 한자로 바꿔봐봐. 나뉜다. 개정 무한 한개설과 개정 무한 개설과 개정 한개설로 나뉜다. 이러면 뭘로 바꾸면 될까? 뭐 분류, 구분 이런 말로 바꾸면 되겠지. 나뉜다 옆에다가는 구분, 분류된다. 자 그럼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점만 잘 이해하셔서 뒤에 문제 푸시면 얘는 뭐 나오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선지는 절대 아닌 겁니다. 개정 무한 개설은요.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만 밟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지. 개정 절차를 밟으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이라도 다 개정이다. 절차만 밟아라. 개정 무한 개설에서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개정 무제한 허용한다. 무제한 허용에다가 밑줄 느낌 오시죠? 또에다가 세모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구별을 부인합니다. 제정하는 것과 개정하는 것의 구별 필요 없다. 구별을 부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만드는 것도 권력이고 개정하는 것도 권력이라서 이거 왜 구분하겠어? 라는 것으로 구별을 부인하고 씨 울고 있는 거 아니지? 헌법 최고의 법적 권력은 헌법 최고의 법적 권력에다가 밑줄 헌법 개정 권력에다가 동그라미 다 해라. 네가 막 만들고 고치고 다 해라. 절차만 밟으면 다 했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에다가 세모 현재의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서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장래 애들한테 이렇게 강요하지 마.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이런 관점이 무한 개설. 그러나에다가 세모 아이고 미안해.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힌다. 밝힌다라는 또 이 고유어를 한자로 바꿔보자. 두 이음절의 한자로.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밝힌다 위에다 적어볼까? 주장한다. 주장. 그리고 힘력자의 말씀설자. 패러독스의 역설 말고 힘력자의 말씀설자에서 힘주어 말하다. 역설. 다음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한다. 역설. 모순의 역설 말고 주장한다. 피력한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차상희 쌤이 올려주는 문제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한자어로 바꾸라라고 하면 피력, 역설, 그리고 주장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다음 세대를 구속하지 마라. 근데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지금까지 무한 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 특징 얘기했는데 그러나가 나오면 좀 단점 나오겠지.
좀 디스한 게 나오겠지. 그러나 개정과 개설은 법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을 했어. 이쪽 보자.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에다가 이쪽 보시고 법규범은요 실질적으로 규범력에 있어서 차이를 다 가진대. 근데 이 차이를 다 외면을 해버린 채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합법성만을 절대시해다. 절차만 밟았으면 막 이거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기본권인데 바꿔라. 다 된다. 뭐든지 바꿔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형식적인 절차만을 절대시한다라는 비판. 너무 다 바꾸려고 하네. 너무 제한이 없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개정무한 개설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마무리했네요. 실전 메모로 가시죠. 개정무한 개설.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만 밟기만 하면 어떤 조항이라도 어떤 사항이라도 다 바꿀 수 있음? 딩동댕. 그래서 받는 한계가 뭐다? 형식적 합법성만을 절대시 여기기 때문에 실질적 규범력의 차이를 너무 외면했다. 네 번째 문단 끝났습니다. 개정 한계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따를지라도 따를지라도에다가 밑줄 그리시고 절차를 따른다. 이거를 이제 바꾸면 우리 준수가 맞춰줘야 돼. 절차를 따른다를 바꾸면 뭐로? 절차를 준수할지라도. 따른다라는 거에서 절차를 따른다라고 하면 준수할지라도. 개정 절차를 준수해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있어. 특정한 조항에다가 동그라미, 사항에다가 동그라미. 건들지 마.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정 한계설에서는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을 다른 것으로 구별을 하여서 하자. 아까는 권력과 개정의 권력과 제정의 권력을 뭐 한다라고 얘기했지? 부인했다라고 했지. 구별 부인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번에는 제정 권력에다 동그라미, 개정 권력에다가 동그라미, 다른 것으로 구별에다가 물결 표시. 다르다는 거야. 구별을 부인하지 않고 헌법의 개정의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의 소재를 변경하거나 헌법 제정 당시에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 뭐는 건드리지 마라. 밑줄 긋자.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에다가 밑줄. 기본권은 건드리지 마. 또에다가 세워.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에다가 밑줄 긋자.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에다가 밑줄.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뭐는 건드리지 마라.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연법의 원리에다가 밑줄. 이건 건드리지 마. 뭐는 건드리지 마.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 자연법 건드리지 마. 이게 뭐다? 한계설. 예를 들어에다가 제목.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 주권의 원리. 손대지 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대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의 개정이 허용되지 않는 예시들 뭔지 꼭 기억하셔야 되네. 국민 주권의 원리, 우리가 주인입니다. 인간의 존엄의 가치 보장,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만 한자어로 바꾸고 또 넘어갈게.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는을 한자어로 바꾸면 어긋나는 밑에다가는 충돌 바꿔주시고 모순 바꿔주시고 자연법의 원리에 충돌하는 모순되는 헌법의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올려줄 문제 있길래 한번 넣어봤습니다. 진도 좀 소식 좀 알려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하는 거니까 개정 한계선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지라도 특정한 조항이나 사항을 개정하지 마라. 근데 그 특정한 조항과 사항을 지문 안에서 외워야 돼. 주황색 글씨 4개 쫙 묶어서 별표. 헌법 제정 권력의 소재를 변경할 수 없다.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 개정할 수 없다.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 개정할 수 없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지이지, so 이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다. 그러니까 뒤에 장으로 넘어가 보면 Q&A인데 이거 엄청 풀이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이거 교사용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책을 찢어가지고 떠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이거 좀 깨지기는 하다. 그래서 글씨가 작년에 PDF가 올라와가지고 수능 주고권은 PDF가 안 올라와가지고 지문 구조도 봐봐봐. 1문단 헌법이란 하고 정의 내렸지. 두 번째 문단 헌법 개정이란 하고 정의 내렸지.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세 번째 문장은 뭐냐? 계정 무한 개설은 쭉쭉쭉 특징 얘기하고 통계 얘기하고 그리고 네 번째 계정 한개설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거 지금 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알았지? 문제 풀이는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미스터 방을 다 끝내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시간 나면 같이 오기로 하고 하나하나 선지 다 고쳐하셔야 돼요. 알았죠?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면 4번 선지를 적절한 선지로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고 아까 계정 한개선은 법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구정력의 차이를 뭐 해버렸어?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고쳐야 되지? 실질적인 불법력의 차이를 외면한 게 누구의 관점이었습니까? 계정 무한 개설의 관점이다. 그래서 계정 무한 개설이 법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불법력에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걸 외면을 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다 맞는 선지로 다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1, 2, 3, 5가 어디에 있는지 본문에서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계정 한개설의 입장.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손댈 수 없는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손댈 수 없는 게 네 가지. 아까 정리했던 앞에서의 네 가지. 그래서 없는데 손을 댔어. 그러면 응 아니야. 그건 계정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나라의 상황이 군주제가 붕괴가 되었어. 그럼 이건 헌법 파기가 일어났겠네. 뭐 그런 상황이랑 연결시키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번 기존의 헌법이 소멸이 됐다. 헌법 파기. 헌법 제정 권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파기다. 근데 1, 2, 3, 4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 맞는 선지로 고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발 믿어요. 알았죠? 그리고 3번 보기를 통해서 계정 무한 개설과 계정 한 개설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3번에 해당하는 별표 3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의 선지에서의 5번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의 존재를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세 글자로 바꿔야 돼. 실정법을 초월하는 법을 뭐라고 불렀지? 본문에서 자연법.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학자들은 어디에서 자연법을 인정하는 거는 니은, 인정하지 않는 거는 기억이겠지, 그지? 자연법 인정하지 않으면 무한히 바꿔라. 자연법 그런 것 따위 없다. 자연법은 손대지 마라는 것은 니은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이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한 이후에 너무 중요합니다. 다 보시고 1대1로 얘기 나누기로 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미스터 방으로 가자. 미스터 방 하고 혹시나 시간 되면 이런 거 풀이할게. 근데 여러분 반드시 꼭꼭꼭 다 푸셔야 됩니다. 선지는 하나하나 다 맞는 걸로. 자, 초록바람의 전원은 끝이 났다. 좀 쉽다, 미스터 방. 그래서 한 번만 딱 얘기하면서 출제할 거리는 있거든요. 한 3문제 정도는 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량우 선생님께서 미스터 방은 분명히 출제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 방 들어가 보는데 채만식이라고 하면 그냥 풍자를 기억하면 돼. 풍자. 웃음으로써 돌려가기. 풍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알 활용 옆에다 파란색 글씨 볼까? 브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라고 말한 방산복의 모습을 시작하는 영상을 통해서 이 브라질 독립에 대해서 빡추 먹어라 라고 하는 이 인물의 민족의식 있다 없다? 없어. 이기적. 자기만 깊이 모르는 인물이야. 작품 선정 이후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이 너무 중요해. 강복 직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혼란기입니다. 강복 직후 혼란스러운 사회에다가 밑줄. 그래서 시대도 비판 인물도 비판. 그 위에다가 좀 적고 갈까? 광복 직후 혼란한 사회에다 위에다가는 시대상, 인물상 모두 풍자라고 좀 적고 가지. 미스터 방에서 채만식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시대도 막 잘못됐고 이런 시대에 짚비 모르는 인물도 잘못됐어 라는 둘 다 시대상, 인물상 둘 다 풍자입니다. 그 배경으로 외세에 기대어서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를 풍자한 소설입니다. 세태 풍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대 상황을 너무나 잘 반영을 했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산복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기주의자입니다. S 소위에게 어퍼컷을 맞는 장면을 통해서 밑줄 끄자. 기회주의자의 처세에다가 밑줄 끄시고 쉽게 얻은 권력은 결국 쉽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백주사라는 인물상도 주목해야 돼. 백주사에다가 동그라미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던 인물이지. 부정적 인물이 득세하는 사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백주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단 말이야. 그런 사회가 생겨나고 유지되는 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성찰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미스터 방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의 기능 세 가지 중에서 발동돼야 되는 기능은 뭐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이런 것들을 자극받을 수 있겠다, 그지? 이를 통해 문학의 미적 밑줄 긋고 갈까? 문학의 미적 윤리적 기능에다가 밑줄 문학의 가치를 이해하라고 이 단원을 제재로 선정을 했답니다. 갈래의 제일 중요한 말. 풍자소설 밑줄. 세태소설에다가 밑줄. 그 세태가 언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광복 직후 혼란기라는 걸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해학과 풍자인데 풍자장에다가 밑줄 긋이고 8.15 강복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권력을 쫓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도 비판, 인간성도 비판. 특징 첫 번째, 판소리 사설 문체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래서 마치 우리 독자들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해. 춘향전에서 판소리 사설 어투가 어땠어? 편집자적 논평 같은 걸로 독자들한테 말을 저 아정들의 거동보소라고 하는 것처럼 판소리 사설 어투라서 풍자적인 문체가 잘 살아납니다. 당대 현실에 대해서 비판. 풍자와 비판이 되는 대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작품 구성 발단 부분에 백주사가 누구랑 만났노? 미스터 방이랑 만나네. 백주사에다가 동그라미. 백주사는 미스터 방한테 로비를 넣어. 뭐를? 내 잃어버린 재산, 친일파로 축적했던 그 부정한 대가에 이 재산이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복되고 난 후에 뺏겼거든. 그 뺏긴 거를 좀 다시 찾아줘잉. 미스터 방과 백주사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거들먹거리는 미스터 방. 미스터 방에다가 동그라미. 방상복이 콤비뚜리 방상복이가 얼마나 초라했었던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복 직후에 미군 장교 S소위의 풍력으로 한큐의 출세길에 오르게 되지요. 아들의 친일 행각으로 몰락을 했다. 백주사. 그래서 미스터 방에게 복수해줘잉. 내 재산 좀 찾아줘잉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막 하늘에 나는 새도 막 떨어뜨리는 내가 막 미스터 방이야 라고 하는 순간 잘난 척 하려고 막 좀 교양 있는 척 술 먹고 나서 막 양치질하면서 막 깔짝깔짝깔짝 가글을 하면서 막 테라스로 나갔는데 양친물을 S소희 얼굴에다가 쫙 뱉는 바람에 S소희가 유어 데빌라고 하면서 어퍼컷을 날리면서 작품 마무리. 감상열기. 미스터 방은 강복 직후 외세에 기대어서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를 풍자한 소설이다.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윤리적, 미적 기능에 주목하랍니다. 그럼 본문 내용으로 가시죠.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고 그냥 문제 바로 푸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고 가능 세개 OX 해놓으면 그러니까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국어 공부의 방법은 너무 많이 파지 말자. 초록 바람의 전원 그냥 딱 적당하게 미스터 방 딱 적당하게 나가는 비문학고 적당하게 안 까먹게 딱 적당하게 해놓고 다른 과목들을 많이 돌리고 범위가 확정되고 나면 한 번 더 자료가 쏟아질 때 또 더 정확하게 다지면 되니까 안 까먹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해놓으면 그걸로 충분히. 그리고 마지막 2주에서의 범위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땡겨주기 위해서 딴 과목들을 좀 많이 해놓자. 지금 오늘 그냥 이걸로 미스터 방은 끝. 그리고 문제 준 거 풀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면 내용 갈게요.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게 취하였다. 주인에다가 동그라미, 나그네 동그라미, 백주사겠죠? 미스터 방이겠죠?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한 감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즈음, 의기, 양양, 의기, 자문, 양양에다가 밑줄 그리고 내가 막 뭐 이런 상태야. 거기다 술까지 들어가니까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쌤은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 밑줄이자. 하늘이 바로 돈장만한 것 같은 모양에다가 밑줄 그실 거가 하늘이 막 손바닥으로 다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뭐다? 기고만장합니다. 아나무인. 내가 막 제일 잘 나가.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이 없어. 거칠 것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거에 누가 방해를 하는 것이야.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면서 날 갈시할 놈이 어딨어. 원래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밑줄이자. 갈시를 받던 시절이 있었음에다가 밑줄. 지금 이 천지에 흥참 어림이 없어. 누가 옆에서 저를 뭐라고 하고 갈시를 한다고 한 건지 공연히 연방 봐라. 이 얼굴이 지금 좀 잘생긴 얼굴이가 툭 나온 눈방울에다가 밑줄 부리부리 왼편으로 눈방울이 부리부리죠. 왼편으로 코가 30도가 삐뚤어졌다.
30도는 넉넉히 삐뚤어진 코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 음성 상징어가 벌신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의 외모를 묘사를 하면 기분 좋겠어? 그만큼 뭐라는 거야? 깎아내리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리는 희화화라고 얘기를 해요. 외양묘사 희화화입니다. 외양묘사 희화화를 통해서 미스터 방을 뭐 하고 싶은 거다? 풍자하고 싶은 거야. 인물의 외양을 희화화해라 밑줄 끄시고 풍자 꼭 좀 적어주세요. 내체 1회에도 말이야. 응? 동양 삼국 물을 다 먹어본 광산복 이후 일본 중국을 다 떠돌아다녔다. 내가 뭐 중국어를 못하나 일본어를 못하나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다. 생각이 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서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 아파라.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에다가는 교양업지 이런 게 옛날 버릇이야. 손가락으로 김치를 늘름 한 점 먹지 이런 거는 다 과거의 버릇이야.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오 신사요 방선생으로 불리어지는 시방도 무신중에 절로 나와서 손등으로 입술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가 으득으득 씹는다. 이거 밑줄 한번 끊고 갈까? 벼락 출세에다가 밑줄. 과거의 습관이 무신중에 나오는 건 또 희화화야. 약간 교양 없는 행동이잖아. 이런 거 희화화입니다. 풍자의 대상입니다. 술은 참아 맥주가 막 베스트야. 어느 놈이 만일 무엇라고 시비를 하거나 갈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다 결기가 그러다 벼랑과 어디로 가서는 맥주 추앙을 하는 거야. 왜 우미주의자 같이 말이야. 맥주가 막 제일 막 좋은 거 하는 거 말이야. 막 술도 막 미국 사람들이 문명을 했어. 막 조선 사람들은 막 조선 것들은 아직 멀었어. 뭐 이런 거에서 미국을 추앙하는 태도에다가 그러니까 백주사가 옆에서 아직 멀었지. 미스터방에 대한 희화화 하나 정도는 서술상 특징으로 꼭 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에서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코가 왼쪽으로 30도가 삐뚤어진 코를 벌신 기분 나쁘잖아. 눈이 막 툭 튀어나와서 막 부리부리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행동도 교양 없잖아.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 벼락출세했지만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 우스꽝스럽게 희화화 이 모든 인물의 행동과 외양이 희화화 뭐의 의도다? 풍자의 의도다. 이쪽이자 외양과 행동을 희화화에다가 밑줄 밑에다가는 풍투더자 적어야 돼. 외양과 행동을 희화화 풍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지금 17페이지에선 그게 다야. 외양도 희화화 행동도 희화화 미스터 방 따고 싶어서 서술자 우리 편이다. 서술자가 우리랑 팔짱 끼고 미스터 방에 대해서 손가락질 같이 하자고 지금 이런 묘사를 하는 겁니다. 18페이지 갈게요. 그렇다고 쌤이 같이 본문을 안 읽을 수는 없거든요. 한 번만 딱 읽으면 됩니다. 지 상호 같다라고 하면 지 얼굴 같다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쥐상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대추씨만한 얼굴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앙상한 노란 수염의 백주사가 역시 백주사의 외양도 어때? 희화화야. 백주사에다가 동그라미 외모 묘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희화화라고 적어 놓으시는데 쥐라든지 노란 수염 이런 것들은 좀 이미지가 어때? 좀 말라가지고 재빠른 사람의 이미지잖아. 그러니 재빨리 행동과 태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간사해 박쥐같이 병을 들어서 주인의 빈컵에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서 고비를 한다. 맥주 조선은 멀었지. 백상도 좀 드시오.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나진 않았어도 다 젊었을 적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시지? 갑술새 48 아닌가? 그럼 나보다 11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심 싶냐? 허허허.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가 생거를 보게. 그거는 조백이시지. 새치 같은 거요.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이 새끼가 11살이나 어린 놈이 막 백상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가 짝이 없는가. 11살이나 미친.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이라는 나이 차이는 절하고 인사하고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 나이 차이야. 말은 깍듯이 공대를 해야 되고 그 앞에서 술이나 담배를 피운다? 얼토당토하다. 유교 문화에서. 주초 절도 안 돼. 주초는 뭡니까? 술과 담배입니다. 맞부득이 한 잔 같이 마셔야 한다면 꺾어가지고 얼굴 옆으로 모로 앉아서 잔을 마셔야 되는데 11살이나 어린 이놈의 시기가 그런 것을 마치 제 영갑의 동갑 친구나 타간 나그네를 대하는 것처럼 백상아 술 두슈 조백이시지 말버릇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 말버릇이 고약해에다가 밑줄
미스터 방이 자기를 하대하는 거에 대해서 괘씸하다. 네가 얼마나 잘 나가길래. 발개 키고 떡 앉아가지고 정면으로 술에 막 담배를 막 뻐끔뻐끔 주초를 하고 있어.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단 말이야. 이건 누구의 심정이다? 백주사의 내면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을 한 거지. 백주사의 내면을 서술자가 서술한 거야.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11살 차이는 차치해 두고 예전에 문벌이나 지체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집안 자체가 말을 섞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이래 보아도 백주산의 집안은 3대조가 진사 집안이었어. 참,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는데 5대조는 또 호조 판서였고 족보에도 있습니다. 7대조 쪽에서는 영의정까지 갔어. 족보에 올라가 있어. 백씨 집안에. 한마디로 백씨 집안은 밑줄이자 명문 거족의 집안에다가 밑줄. 근데 이 방산복이 이 방씨 집안 이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 12촌이 XX 군수고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의 XX현의 XX촌 촌장이요 라고 명문 거족의 집안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데 시방의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이쪽이자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백주사의 가치관 좀 보소. 백주사가 원수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통해 백주사는 친일파였다. 친일파에다가 밑줄 막덕인지라고 했을 때 막덕이 뭐다? 마르크스주의자를 막걸리 막덕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발음의 유사성으로 막덕 옆에다가 밑줄 한번 끄고 갈까? 마르크스 추종자, 마르크스의 덕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런 사회주의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아무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백주사 앞에서 어느 놈이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님이시야. 훈팔 등의 XX 경찰서 경제계의 주임이었던 백부장의 어르신의 이 백주사가 아니다. 아들이 경찰서장이었어. 이쪽이자 경찰서 주임이던 아들의 위세에다가 이쪽 권력을 무진장 누렸던 것이 백주사야. 아들이 경찰관으로서 주임으로서 잘 나갔거든. 그래서 집안에 엄청 부정한 권력을 부를 축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 방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야 이놈아 라고 하고 싶단 말이야. 잠시만. 핵심에서 미스터 방의 태도 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갈시할 사람이 없다. 막 그칠 것이 없다. 그칠 것이 없어. 그리고 막 조선은 아직 멀었어. 막 미국이 막 우미주의자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은 백주사한테 백상, 조백이시지 아주 비슷한 동갑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기고만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자성어로 바꿔놓고 가자. 아나무인이야. 눈 밑에 막 사람이 없어. 아나무인. 주변에 막 사람이 없어. 방향무인. 지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것을 아나무인, 방향무인이라고 합니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좀 이해해 놓으면 되는 사자성어라. 이 단어에 이 지금 그 방산복의 상태가 입력이 되니까 사자성어로 기고만장하다. 미스터 바나 백주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 동갑내기처럼 지나가는 타간의 나그네처럼 밑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얘들아 국어는 항상 가장 기본이 어휘거든요. 그래서 17페이지에 돈자, 흰말, 청얼 하면서 한 번만 딱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알았죠? 그래서 상호, 보비, 조백, 어신, 장, 주초, 연간, 막덕, 훈팔 등 넘어갑니다. 19페이지 안 할 수는 없어서 딱 정독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당장 물고 내 이놈 하고 싶지만 밑쪽에다 그 좋은 세상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별표 세기. 백주사의 인식에서 일제강점기는 뭐다? 그 좋은 세상인 거야. 백주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으로 인식에다가 밑줄. 마치 채난식의 소설 태평천하에서도 윤직원 영감이 일제강점기를 뭐라고? 태평천하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 친일파들의 가치관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그 좋은 세상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 됐단 말인가 라는 거에서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가 되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근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명문 거족의 집안에다가 되면 방산복이의 근지 단어 뜻 봐봐봐. 뿌리 근자야. 땅짓자야. 자라온 환경, 경력, 집안이 어떻다는 거야? 보잘것없는 쌍놈의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백주사는 자신이 건세를 누렸던 일제강점기 다시 한 번 더 그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력 부분 줄거리로 갈게요. 그래서 벼락 출세해가지고 나한테 하대해 되는 이 방산복이가 지금 불쾌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백주사가 밑줄 자 방산복의 과거를 떠올려봐. 방산복의 과거를 떠올린다에다가 밑줄. 방산복이가 밑줄 자 집신 아들이었어. 집신 장수의 아들에다가 밑줄. 신기루 장수 아들의 방산복.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었어. 머슴살이에다가 밑줄. 그러던 방산복이가 처자식을 부모에게 떠맡기고 돈벌이를 한다면서 일본, 중국 등지를 떠돌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더 초라해져서 돌아왔어. 그 후에 방산복이는 처자식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남의 집 행랑방에 얹혀 살면서 1년 동안 용산에 있는 연안구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마이마이 힘들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밑줄 자 구두직공에다가 밑줄. 아버지가 집신 장수였으니까 자기는 뭐를 해봤다. 구두직공을 한 거야. 방산복은 구두방의 문을 닫자 길거리에서 신기루 장수를 한 겁니다. 신기루 장수에다가 밑줄 신꼬매주기. 광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눈망 날뛸 때 이 멘트 되게 중요한 멘트거든요. 밑줄 자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치관이 어떻다고 기회주의자고 민족의식이 없는 인물이야. 투덜대던 방산복이가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사오 아이템인가. 그리고 급히 돈을 빌려서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미군 장교 S소에게 접근을 해서 폭력을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방산복이는 S소의 폭력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게 되고 권세를 누리고에다가 밑줄 사람들로부터 뇌물까지 청탁받고요. 뇌물을 받으면서 호사스러운 삶까지 밑줄 쭉 뜯자. 다 써. 새로이 안주, 이제 위기 장면이야. 새로이 안주가 나왔습니다. 마누라가 주는 거지.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라 사케 먹는가 보네. 백주산을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 청탁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이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광복 후에 빼앗긴 재산을 다시 되찾아달라. 광복 후에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간 무리에게 복수해달라.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에다가 동그라미 순사 임명장을 받아지면서부터 시작해서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세 곳 주재소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서입니다. 두 곳의 경찰서를 정근하여 다니면서 200석의 추수의 토지와 만원짜리 저금 통장, 만원어치가 넘는 옷과 기단, 역시 만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폐물을 장만하였다. 밑줄자 경찰관의 월급으로 모을 수 없는 많은 재물을 모음에다 밑줄 쭉 끄시고 그만큼 뭐 했다라는 거야? 부정하게 청탁을 받은 거지. 남들을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에다가 슬래시 우리 모든 민족들이 굶주릴 때 그 경찰관 친일파들의 광에는 옷같은 전쟁비가 몇 가지씩 쌓이고 반년 1년은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어. XX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에는 더욱더 화판이었는데 말이야. 밑줄 자 부정하게 불을 축적해다가 밑줄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을 품목 좀 봐봐. 쌀 말고도 광복에 6통, 고무신 23켤레, 직화다리 8켤레, 빨래비는 3개짜, 양말 50타스. 밑줄 자 7.18의 호사스러운 생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름 한 줄씩 배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단어 뜻도 봐주시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퀴즈! 미스터 반과 백주사의 처지가 바뀌게 된 것은 시대의 혼란함, 일제강점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미군 군정이 시작이 된 거야. 일제에 의지했던 백주사는 몰락을 되고요. 밑줄 미군의 세력을 등에 업은 미스터 반이 득세에다가 밑줄 시험에 나온다. 핵심에서 미스터 반과 백주사의 공통점, 인물상 별표 3개 위에다 무조건 출제라고 적어주세요. 서술상 특징 풍자랑 관련해서 인물의 행동과 외형 묘사를 했다. 백주사의 심리를 서술자가 서술했다. 이런 문제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문제 풀어보시면. 그리고 인물 문제 하나 나옵니다. 백주사도 마이너스 인물이죠. 백주사 밑에다 마이너스 원수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친일파야.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에서 얼마나 민족의식이 없는 인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기적인 인물이죠. 미스터 방도 독립이 배부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얼마만큼 역사의식과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는지 밑줄입니다. 민족과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다. 20페이지 가자. 이렇게 있었단다. 만원어치의 역할대의 폐물과 만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짜리 적용 통장은 고만 제쳐놓고도 이 정도의 목록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제자 빼앗기고 집과 세간의 조각도 못쓰게 산산이 다 부서지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친일파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끌어올랐겠어. 그날 밤은 이제 개만 뜻이 맞은 거지. 처음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혀 나왔고요. 겨우겨우 목숨만 살고 본집으로 도망을 쳤대. 일변이라고 하면 한편이라는 뜻입니다. 세모. 한편 고을에 사는 백주사가 자식의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뭐 했다? 거만하게 군 거야. 지주처럼. 맞지? 소장인들을 괴롭힌 거지. 백주사의 횡포에다가 밑줄 소장인들한테 80%의 이유를 받아먹었대. 고지를 매우 많이 밟고 고리대로 놓고 백성모 아들이지. 아들이 도망해 와서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도 습격을 받은 거야. 아들이 도망쳐 왔는데 집이랑 세간 죄다 부서져야지. 백성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거 다 죄다 뺏겨야지. 가족들 죽음매를 맺어야지. 백성봉은 청하로 도망가고요. 백주사는 서울로 갔기 피신을 해서 목숨만 우선 보전을 한 거야. 분노를 한 거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백주사는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로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이 풀릴까? 분풀이에다가 밑줄 그시고 당연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인물들이 분풀이에다가 밑줄 복수를 할 생각을 한다는 거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청 떳떳한 인물이다. 그지?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본인들이 부정하게 축적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반성이 없는 인물들이네. 밑줄 그죠?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에다가 밑줄 복수하려고 한다는 거에서 쌉소름인 거예요. 국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이 없었어.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지나가는 길에서 만난 거야. 종로를 지향 없이 거리는데 지나가는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양반 하나가 내리더니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자세히 보니까 길바닥 신기루 장수하던 밑줄자 호비들이 사복이에다가 밑줄 그시고 과거라고 적자. 자네 그 방방방방방 내 삼복입니다. 살 데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왔던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이 술을 마셨던 거네. 그래서 이 집을 한번 뿅 뚫어보니까 의표, 차린 모습, 집, 식모도 있고 바느질하는 식모도 있고 먹는 식모에다가 바느질하는 아줌마에다가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이 현재 상황에다가 밑줄 유복해졌지. 잠시만 넘기지 말고 백성봉의 집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주사 집안은 친일 집안이었다. 친일 생각에다가 밑줄 담아버렸네. 21페이지 갑니다. 실수가 뻔히 보이고 말도 제법 의젓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막 S소리 통역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밑줄 진소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야말로 리얼리 물결 뜻이 갈까? 개천에서 용이 났다에다가 물결 표시. 옛날에 영화가 다 꿈이 되었구나. 영화가 꿈이 되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런 걸 사자성어로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몰락했을 때 사자성어 뭐라고 합니까? 한 여름밤의 꿈이라는 일장춘몽에다가 밑줄 봄밤의 꿈. 1조에 몰락을 한 게 누구다? 백주사. 가뜩이나 이런 단어 너무 좋은데 초상집 개에다가 밑줄 끄시고 초상집 개가 됐다. 위에다 누구라고 적을 거야? 백주사.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중부정 느꼈다.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언제적이라고 막 무례하게 막 백상 그래서 인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참았어.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거든.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서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밑줄 기자 여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희망이라고 단어 바꿀 수 있어야 돼. 불쾌하지만 참은 이유가 뭐다? 부귀를 회복에다가 밑줄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는 것이라면 코핏돌이 삼복이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도 머리를 숙이고 막 가랑이를 기겠다 막 이런 거지. 그치? 한신의 심정으로 말이야. 다리 사이를 들어갈게 이런 심정인 거야. 백주사의 인물됨에다가 밑줄 끄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네. 자기의 목적성에 돈만 찾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밑줄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에다가 밑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에다가 밑줄 좀만 힘내자. 바로 끝낼게. 그보다 더한 놈한테 머리를 숙이고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하고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다시 찾고 싶은 겁니다. 22페이지 다 써. 있는 말
없는 걸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두산의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 아니네. 그놈들에다가 동그라미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광복 이후에서의 세력들이겠죠. 그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선 재단 붙잡아다가 말이네. 개수의 우두머리는 목을 썰어서 죽여주고 다른 놈들은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주고 끌어안치고 한몫받고 그리고 빼앗긴 걸 일일이 도로다 찾고 집하고 세간 쳐부순 거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네네네 재산의 50% 절반을 논아주면서 응 여보게 미시다방 염려 마쇼? 미시다방은 선뜻쾌한 대답을 합니다. 진정인가? 아 지금 막 당장이라도 막 내 입 한 번만 막 떨어지면 말이야 막 기관총에 막 MT 매 100명이고 1000명이고 막 쑥밭으로 막 늘어놓는다. 쑥밭으로 미스터방의 허풍에다 가르쳐 고마우이. 백두산은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막 연상을 하니까 미스터방의 손목을 톡석 잡고 가로 막 뚫어 놓을 수도 있겠지. 백골난망에다가 가로로 묶고 싶고 뼈에 새겨서 잊지 않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 어련하겠나? 이제 다 왔어. 흰말이 아니라 라고 하면 흰말이 무슨 말이지? 괜한말. 이승만 박사도 말이야 내 한마디면 말이야 막 이런 거야. 느그스장 남천동 살제 딱 그런 느낌인 거. 고만 가봐 제 말이요. 미사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서 한 모금을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합니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미스터방이 된 뒤로는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어. 그냥 잘난 척하는 이 버릇 때문에 몰락하는 상황의 설정. 원래 하던 버릇이 아니라 교양 있는 척, 각을 하는 척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양치를 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는데 노대로 성큼성큼 나가죠. 노대는 현관 정통 위에요. 미스터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 딱 그 타이밍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아온 S소희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뒤로 서너 그릇 물러나서 헬로 하고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감 아다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네. 잠시만 옆에 거 보고 가자. 이거 나온다.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서술상 특징이 뭐야? 풍자를 위한 서술상 특징. 희화화에다가 별표 웃음유발에다가 밑줄. 그러면 얘들아 원래 좀 그렇잖아. 왜? 나쁜 것도 있잖아. 이런 나쁜 문화인데 친구들 약간 소외감 시킬 때 다 팔짱 끼고 쟤한테 막 놀리잖아요. 딱 지금 그런 형국인 거야. 서술자가 독자들이랑 팔짱 끼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있어? 백주사랑 방산복이를 깎아내리고 있단 말이야. 우리랑 같이 편을 먹고. 그러니 독자가 미스터방이랑 백주사랑 거리를 두게 돼. 거리를 두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왜 생김새도 깎아내리고 행동도 깎아내리고 다 우스꽝스러운 대상으로 깎아내리니까 같이 서술자랑 팔짱을 낀 독자는 비판적 시각을 인물들한테 가지게 되는 겁니다. 비판적 시각에다가 밑줄 미스터방이랑 방산복이랑 이거 완전 쓰레기들이네 라는 실체를 드러낸단 말이야. 우라질 독립이 배불려주나? 라고 한다든지 일제강점기를 그 좋은 세상이라고 한다든지 말이야. 그러니 이렇게 보자. 부정적인 인물들이 득세하는 사회 현실을 비판해다가 아까 쌤이 뭐라고 얘기했지? 시대도 비판, 인물상도 비판. 이런 인물들이 득세할 수 있는 시대가 허허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지막 바람직한 인간상에다가 밑줄 그시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시대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이 어떠한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 백주사의 부탁에 미스터방의 태도는 뭐야? 자신만만, 기고만장, 허풍, 허세. 내가 뭐 이승만 대통령도 내 한마디면 말이야 뭐 이런 상태인 거지. 23페이지 바로 한순간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스터방의 권력은 사실상 S소위를 등에 업은 권력이었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지? 호랑이의 건세를 믿고 여우가 까분다. 호가호위였던 겁니다. S소위의 실질적 권력이었다. S소위의 실질적 권력이 그 지가 잘난 척했지만 한순간에 몰락을 하는구나. 에그머니나 몰라 즐거움을 했으나 이미 뱉어진 양친물은 키키한 냄새와 더불어 밑줄이다. 백절폭포에다가 밑줄 그시고 과장대표. 시험에 이게 한번 나왔었어. 백절폭포. 물론 김미양 선생님이 내신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시험 문제에서 미스터방은 늘 나왔던 지문인지라 풀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럼 백절폭포로 쏟아져 내렸다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에다가 비유법도 되지 않나요? 비유법? 비유. 그죠? 비유도 적어 놓으시고 S소의 얼굴 종통에 가서 막 촤르르 그러니까 음성 편집어도 좀 쓰네? 이런 게
풍자 계열의 판소리계 소설의 어투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 대불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반 허둥지둥 이런 거 봐봐. 음성상징어 많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손바닥을 싹싹 이런 거 음성상징어 많지. 그렇게 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쌍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갈겼더라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런 걸 뭐라고? 구원치.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미스터 방이 그렇게 몰락을 합니다. 몰락 암시 옆에다가 뭐 호가호이 하나 적어놔도 되지 않겠어요? 여우가 호랑이의 건세를 믿고 까불다가 한순간에 몰락을 하네요. 다 끝났다. 미스터 방이 S소희에게 어퍼컷을 맞는 결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S소희에게 기대어에다가 밑줄 그 위에다가 호가호이 적어도 될 것 같아. 호가호이. S소희의 권력에 기댔던 거야. 호가호이. 부와 권력을 얻었던 생활은 이제 끝났다. 핵심. 작품의 결말에 담긴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게 한순간에 몰락이라는 거야. 미스터 방이 외세를 등에 업고 누렸던 부와 권세는 한순간의 실수로 잃게 된다는 거지. 미스터 방이 우연히 기회에 얻게 된 부와 권세가 얼마나 밑줄이자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다가 밑줄. 나왔다. 기회주의적인 인물에게 일침을 가하고자에다가 밑줄. 반성하라는 거야. 친일파에 대해서. 학위 문제 너무 하고 싶지만 이 작품 속 서술자에다가 X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작품 밖의 서술자가 비판적 시각으로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우리와 함께 비판적인 시각으로 뭐를 바라보고 있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방산복과 백주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비붙는 기회주의적 인물이고요. 방산복과 백주사의 사회적 위치와 상호 간의 처지는 해방 후에 바뀝니다. 친일이기 때문에 백주사는 방산복이 미군과 가깝다는 것을 알고 뭔가 청탁을 하고 싶어 하지 실망감 X 부러움을 느낍니다. 방산복은 S소희에 대한 불만을 양침물로 드러낸다 되지도 않는 선지네요. 24페이지 학습활동에 출제 요소가 있다. 쌤은 그 선생님이 우리 초임 선생님이시라는 얘기에 또 젊으신 선생님이라는 것에 그냥 진짜 틀대로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란이 피까지 작년에 했다라는 거를 뭐 굳이 맞지 또 하셔도 되는데 그치? 좋은 것까지 또 신경을 써주시네. 24페이지 갑니다. 미스터 방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미스터 방의 과거는 어땠다? 신기루 장수. 머슴살이에다가 밑줄 떠돌이. 일본 갔다 중국 갔다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네. 겨우 hin이에다가 밑줄. 하지만 강복 이후에 신기루 장수에서 바로 미군의 통역이 미군 통역관에다가 밑줄 부와 권력을 축적하게 됩니다. 2번 인물의 심리 문제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백주사의 심리 및 태도에다가 밑줄 서술자의 서술이라고 좀 적어놓자. 서술자가 백주사의 심리를 꿰뚫어 보면서 서술해줬어. 백주사의 시각에서 서술을 해줬어. 백주사의 심리 및 태도 밑에다가 서술자의 서술이라고 좀 적어줘.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놀라고 당황스러웠지. 친구처럼 대했을 때는 불쾌했지. 불쾌에다가 밑줄 그시고 하지만 청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았어. 미스터 방이 흔쾌히 자신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지? 백골 난다 이겠네 라고 얘기했잖아. 됐지? 2번으로 너무 중요하다. 풍자에다가 별표를 치자. 풍자의 별표.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부정적인 인물의 위선과 잘못 등을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표현 방식이다.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정적 인물. 비웃으면서 위에다가 뭐다? 희화화라고 좀 적어줘. 희화화. 비판하는 대상의 성격이나 외모, 행동 등을 우스꽝스럽게 무색하게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왔네. 희화화에다가 밑줄. 인물에 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극적 반전에다가 밑줄. 어떻게 됐지? 바로 막 어퍼컷을 맞아버리는데 반전으로. 그리고 풍자는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인물들과 거리를 두고 우리는 서술자랑 팔짱 끼고 백주사랑 미스터 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의 실체를 드러내어서 독자에게 현실을 바로 보는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주의적 인물들이 어떻게 몰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어떤 바람직한 인간상인지 성찰하게 만들잖아요. 일제강점기 바람직함. 일제강점기 막 나라면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막 독립운동 한번 가담해가지고 막 바로 막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잡혀가면 바로 불고 바로
1번 윗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희야와의 기법이 두드러지는 부분. 희야와의 기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외양묘사. 툭 나온 눈방울에다가 밑줄. 코를 벌심벌심에다가 밑줄. 이 기분 좋겠나? 이렇게 나를 묘사를 여러분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봐. 기분 좋겠나? 희와화입니다. 외양묘사, 희야와입니다. 외양묘사. 그리고 시꺼먼 손으로 입을 막 쓱 닦는 거 행동묘사. 지 사고 대추 씨만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기분 좋겠나 이거? 외양묘사. 이래봬도 나는 3대조가 진사야 라고 하는 거에서 백주사의 내면심리. 나는 검문 세족이었다. 우리 집안은 좀 명문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백주사의 심리를 중심으로 25페이지 다 작가가 미스터반과 백주사를 통해서 풍자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혼란스러운 사회상의 기회주의적인 인물들이잖아. IMF 때 돈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됐던 시기가 또 IMF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기회주의자들은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죠? 갑니다. 작가는 미스터반과 백주사를 희야화시켰어. 희야화에다가 밑줄, 우승유발에다가 밑줄. 우리는 어떻게 하자? 쟤네 좀 봐. 라는 거에서 거리를 두게 돼. 객관적 거리 유지에다가 밑줄, 비판적에다가 밑줄. 딱 미스터반이나 백주사는 부정적인 인물이다. 부정적 인물에다가 밑줄. 이런 쓰레기들이 득세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시대가 이렇다. 밑줄자. 강복 직후에 부조리한 사회 현실까지 비판. 그래서 쌤이 맨 앞에다 뭐라고 필기하고 시작했지? 풍자를 통해서 시대상, 인물상 둘 다 풍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그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세 줄 묶어서 별표 셋. 이 소설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풍자의 효과. 인물 희화와 행동 희화와 그러면서 객관적 거리 유지, 비판적 시각으로 인물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인물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풍자. 이런 인물이 득세할 수 있었던 사회상도 풍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뭐를 고민하게 만든다?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가슴 뜨겁게 느껴보자. 3번.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낄 즐거움, 즐거움 위에다가 미적 기능이라고 적어. 즐거움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미적 기능. 깨달은 점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윤리적 기능.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니? 외세를 들여왔고 잘난 척하는 방상복을 통해서 양침물로 몰락하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의 문제의식, 신을 행위로 이룬 부를 다시 찾기를 소망하는 백주사가 반성은 요만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게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3번으로 가시고요. 방산복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활동 재밌겠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봐봐. 이런 거 활동하시니 선생님이 여기까지 나갔나요? 그래서 3번을 막 발표를 하나요? 어떤 수업 분위기인가요? 아직 여기까지 안 나갔나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오케이. 우리는 끝냈다. 26페이지. 미스터방은 밑줄만 좀 쭉쭉 끄면서 갈게. 다시 한 번 더 밑줄 끄자. 강복 직후 혼란스러운 사회에다가 밑줄. 외세에 기대어 출세 지향에다가 밑줄. 이 작품에서 주인공 방산복은 미스터 방으로 불립니다. 이 이름은 그의 과거 모습을 숨기는 기능을 하는 한편 그의 삶의 태도와 현재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네요. 이쪽 현재의 사회적 위치에다가 밑줄. 조금 사회적 위치가 올라갔어. 광복이 된 직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에다가 밑줄. 자신의 안위반을 생각하는 그의 가치관에다가 밑줄. 아들의 친일 행위로 일제강점기에 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백주사 역시 역사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 작가는 백주사와 방산복을 동일 선상에 놓으면서 일본에 기대어서 득세한 세력에다가 밑줄, 미군에 기대어서 득세하고 있는 세력에다가 밑줄. 시대가 바뀌면 이렇게 옆에다가 붙는 대상만 바뀔 뿐이지 기회주의자 인물은 언제든지 또 있구나. 방산복이 사회와 민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다시 한 번 더 밑줄 긋고 갈까? 기회주의적 인물에다가 밑줄. 그를 멸시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권력을 부러워하고 그 힘을 빌려보고자 하는 인물이 또 백주사야. 이 작품은 방산복이가 S소희에게 어퍼컷을 맞는 장면을 통해서 기회주의적인 처세의 문제를 풍자합니다. 또한 백주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물이 득세하는 사회가 생겨나고 유지되는 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성찰을 함께 드러내더라. 도움 자료에 여러분 풍자해악이 제일 이 단원에서의 좀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크게 별표 한번 칠게요. 풍자와 해악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풍자는 웃음으로 비판하기,
해악은 좀 따뜻한 웃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부조리한 사회에다가 밑줄, 부정적 인물에다가 밑줄, 비웃으면서 비판에다가 밑줄, 권력이나 권위를 지닌 강자를 특별한 더 없는 존재로 추락시키는 거. 김상경 쌤이 가르쳐 주셨던 거 기억나지? 현재 추락시키는 거. 추락에다가 밑줄, 비웃음의 대상에다가 밑줄. 근데 해악은 어떤 거? 해악에다가 동그라미, 연민의 시선에다가 밑줄. 태평천하랑 해방전후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거 언급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쌤이 연결시킬 거니까. 27페이지 가시죠. 제일 중요한 문항이랑 하면 자다가도 벌떡! 가치 있는 사상과 정서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내용이 이래야 돼. 가치 있는 사상과 정서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도구 표현 수단은 뭐여야 한다. 심리적인 언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형상화에다가 밑줄. 문학은 내용면에서 참된 가치를 다루고 너무 좋다. 내용면에다가 동그라미, 참된 가치에다가 밑줄, 형식면에다가 동그라미, 다듬어온 양식과 장치에다가 밑줄, 섬세한 언어의 아름다움에다가 밑줄. 그래서 기능 세 가지가 뭐라고? 한 문제는 내셔도 이상 없어. 인식적 기능, 정서 미적 기능, 윤리적 기능. 윤리적 기능은 내 삶 성찰하기. 자신의 삶 성찰에다가 밑줄. 미적 기능의 중요한 키워드는 감수성에다가 밑줄. 인식적 기능은 뭐다? 삶의 진리를 깨닫는 거. 진리 깨닫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인식적 기능, 감동과 재미를 느끼는 미적 정서적 기능,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윤리적 기능. 여러분은 문학을 통해 삶의 질을 형상화시키고 항상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존재로 성장을 하고 있군요. 그렇게 성장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장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서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다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29페이지를 진도를 나가시는지를 꼭 알아오고 오셔야 돼요. 알았죠? 29페이지를 수업 시간 하시는지를 잘 봐주시고 또 친절하게 모라니 페이까지는 생략을 하신다 하니 해당화를 하실지는 한번 지켜보자. 33페이지 한영훈의 해당화 하시는지 지켜보자.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 하신대? 해당화는 아직 말씀은 없으셨어? 오케이. 그리고 엄청 중요한 소설 광문자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소설 광문자전. 그러면 소식을 좀 전해주시고 뒤에 거 문제 열심히 푸시고 얘들아 인문 1 인문 1의 9쪽 이것만 딱 하고 보내줄게.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내줄게. 1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윗글에서 안 다루었다라는 이야기지. 1번 다루었습니까? 믿음의 정도랑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유지해. 상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굳이 바꿀 필요 없어. 왜? 합리적이니까. 에너지 낭비하지 마. 전학을 왜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적응 잘하고 있는데 성적 잘 나가고 전학을 왜 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해야지 실용적이고 효용적이고 합리적이다. 2번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면 돼 안 돼? 바꾸지 말라고 했어. 특별한 이유는 뭐야? 관련성 있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바꿔라.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에너지 낭비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답은 2번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는 바꾸지 말까? 관련성 있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바꿔라. 4번에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가? 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라고 얘기했지? 이 문단에서 어떤 방식? 어떤 방식으로 바꾸라고 얘기했지? 좀 얘기 좀 해주겠니? 관련성이 있는 거에서 믿음의 정도가 더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어떤 방식은 관련성입니다. 관련성. 임의의 명제에 대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전통적 인식론자는 세계의 태도, 베이즈주의자는 다양하고 풍부하게 정도로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밑에도 주황색 글씨 봐봐. 어떤 명제가 참 또는 거짓임을 새롭게 알았을 경우 관련성이 있으면 믿음의 정도의 변화, 관련성이 없으면 변화시키지 마라. 그래서 2번 문제가 적용하기거든요.
병과 정이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어. 상황이.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병과 정은 다음 병제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어. 체육관에 있다라는 거. 그런데 나를 보는 순간 또 다를 보는 순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5번 선지. 다 맞는 선지이고 5번 틀린 선지를 맞게 고치면서 헤어질까요?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는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랐어. 밑줄 서로 다르다면 에다가 밑줄. 나만을 알게 되고 난 후에도 믿음의 정도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르고 아니면 서로 같고 변화가 생기겠지. 그지? 나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는 같아질 수도 있고 변화가 될 거니까 여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을 수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같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 믿음의 정도가 변화가 되니까요. 92기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짠할 정도로 열심히 하네요, 여러분. 아주 고생을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쌤은 요 나란 지문 OX에다가 어쨌든 얘네들 너무 옛날 거예요. 벌써 10년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변형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또 풀어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쌤이 주는 거에서의 질이 좀 부족할지라도 다른 세계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학은 초록박, 미스터박 이 정도만 이해를 해놓으면 좀 됐다 싶으면 너무 발목잡 튀지 말고 빨리 수학이나 다른 거를 더 많이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범위가 나오면 더 폭발적으로 하고 범위가 나오면 그 주어진 범위 안에 쌤이 더 문제를 어떻게든 채워줄 테니까 연습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 여러분은 됐다 싶으면 수학하고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알았지? 그래서 4월이 되면 쌤이 그냥 아예 주말에 계속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와서 쌤 옆에서 국어 공부를 짧고 굵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은 약간 폭풍 전야의 기분이랄까? 지금 뭔가가 우리에게 밀어 닥칠 것 같은데 지금 약간은 뭔가 어정쩡한 그런